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의 속살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대체 어떻게 여러분이 다음에 볼 영상을 딱 고르는지, 또 어떻게 계속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이런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 분석부터 최신 트렌드 보고서까지 자료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정말 재미있는 주제죠. 이게 보니까 2022년 조사였는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의 한 70% 정도가 이 추천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70%나요? 와, 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냥 영상을 보는 걸 넘어서 우리 생각의 어떤 흐름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와, 70%라니.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유튜브 알고리즘, 얘네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결국엔. 사용자가 계속 머물게 하는 거.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딱딱 찾아서 계속 보여주는 거. 그게 목표죠. 그걸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축이 작동하는데요. 하나는 사용자 개인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시청 기록, 뭐 좋아요 누른 영상, 심지어는 건너뛴 영상이나 검색 기록까지 엄청 세세하게 봐요. 아, 제가 뭘 싫어하는지도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영상 자체의 실적이에요. 실적이라면. 근데 단순히 조회수만은 아니겠죠? 예전이랑 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냥 조회수가 땡은 아니고요. 그 영상이 추천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하는지. 이게 이제 클릭률이죠.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와서 얼마나 오래 보는지.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아, 시청 시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보고 나서 만족했는지,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거나 아니면 가끔 뜨는 설문조사에 답하거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요. 중요한 변화는 예전에는 진짜 클릭수가 거의 전부였어요. 근데 2012년부터는 시청 시간이 확 중요해졌고 2015년 이후로는 사용자 만족도가 이제 핵심 지표로 올라왔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낚시성 제목이나 썸네일로 클릭만 유도하는 거는 이제 별로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죠. 진짜 만족스러운 경험을 줘야 오래가고 알고리즘도 그걸 알아주는 거죠. 음. 근데 영상이 노출되는 곳도 여러 군데잖아요. 뭐 검색 결과에도 뜨고, 홈 화면에도 뜨고, 영상 옆에 추천 목록도 있고, 이런 영역별로도 작동 방식이 좀 다른가요? 네네. 조금씩 달라요. 미묘하게. 예를 들어 검색 결과는 일단 여러분이 친 검색어랑 영상 제목, 설명, 내용 이게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관련성. 네. 거기에다가 영상 자체의 어떤 참여도, 그러니까 시청 시간 같은 거, 그리고 채널의 신뢰도, 또 여러분의 과거 검색이나 시청 이력까지 다 합쳐서 순위를 매겨요. 와, 복잡하네요. 그럼 홈 화면은요? 홈 화면은 진짜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방송국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의 시청 기록이랑 또 영상 자체의 성과를 막 조합해서 맞춤으로 추천해 주는 거죠. 아하, 그럼 옆에 뜨는 큐천 동영상 목록은요? 그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랑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최근에 관심을 보였던 주제들, 그런 영상들을 주로 보여줘요. 쇼츠는 또 다르려나요? 워낙 짧으니까? 쇼츠도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개인화랑 영상 실적, 이 두 가지 원칙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료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상 꾸준히 올리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시 쉬면 채널에 혹시 불이익이 갈까요? 아, 그거 많이들 걱정하시죠? 근데 유튜브 공식 분석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대요. 정말요? 네, 알고리즘이 그 업로드 중단 자체에 뭐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중요한 건 결국 시청자들이 그 채널 영상을 얼마나 찾고 만족하는지 이거니까요. 오히려 푹 쉬고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면 반응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올린 영상 성과가 좀 안 좋아요. 그럴 때 제목이나 썸네일을 좀 바꿔보는 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은 시청자 반응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나 썸네일을 좀 더 매력적으로 바꿔서 클릭률이나 시청 시간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추천해도 좋은 신호가 가겠죠. 직접 알고리즘을 건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 행동을 바꿔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네, 정확합니다. 그런 원리죠. 또 궁금한 거. 수익 창출. 이거랑 추천 알고리즘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광고 붙은 영상이 더 잘 뜨나 뭐 이런 거예요. 공식적으로는요, 추천 시스템이랑 광고 시스템은 따로 돌아간대요. 아, 분리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수익 창출 영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추천해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좀 주의할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 혐오 발언 같은 걸로 정책 위반해서 수익 창출이 막힌 영상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영상은 보통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자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추천될 확률도 낮아진다고 봐야겠죠. 아, 그건 당연한 거네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원리는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다면서요. 그 썸네일 테스트 및 비교 기능,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아, 네. 그거 재밌어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진짜 유용한 도구인데 최대 3개까지 썸네일을 걸어놓고 어떤 게 반응이 좋은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A/B 테스트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클릭 많이 받는 썸네일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그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온 시청자가 얼마나 오래 영상을 봤는지, 즉 시청 지속 시간을 기준으로 제일 좋은 썸네일을 판단한다는 거죠. 와, 이것도 결국 시청 시간이네요. 단순히 클릭이 아니라. 네.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올렸던 오래된 영상에 이 기능을 써가지고 성과를 900% 이렇게 끌어올린 영국 유튜버 사례도 있더라고요. 900%요? 와, 묵혀둔 영상도 살릴 수 있겠네요. 네.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거죠. 쇼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뭐 틱톡 때문에 유튜브 쇼츠도 엄청나고 이게 알고리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 이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뭐랄까, 소셜 그래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친구들이 뭘 보는지 이런 게 중요했다면 네, 페이스북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AI 기반 추천, 소위 컨텐츠 그래프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하지 않아도 내 숨겨진 관심사를 AI가 딱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막 추천해 주는 거죠. 쇼팜은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쏟아내잖아요. 뭐 시간당 틱톡은 240개, 유튜브는 42개 영상을 소비한다는 비교도 있던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니까 알고리즘이 여러분 취향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학습하게 되는 거죠. 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거네요. 근데 이런 강력한 알고리즘, 이게 우리를 소위 필터 버블이나 에코 챔버에 가두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알고리즘이 계속 나한테 맞는 정보만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나 관점만 계속 강화되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른 의견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요. 특히 좀 분노나 불안 같은 강한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더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유튜브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추천 시스템은 이제 고영향 AI라고 부르기도 해요. 개인의 어떤 기회나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외 플랫폼들한테 다 공평하게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진짜 지극히 개인화되어 있고 시청 시간이란 만족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진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특히 AI 기반 추천, 그 컨텐츠 그래프의 힘이 점점 더 세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아는 게 단순히 뭐 유튜브를 더 잘 활용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혹시 편향은 없을까? 이런 걸 인지하고 좀 더 비판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크리에이터분들이라면 당연히 채널 성장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테고요. 당연하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뭘 클릭하고 얼마나 오래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행동 데이터의 총합으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사용자들은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집단적으로 어떤 종류의 온라인 정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